남창목가 위진 팔왕 진천하 구주 포심사해 만귀오호 8개 너른 땅으로 나아가고 9개 세상 그 하늘을 뒤흔든다. 넓은 가슴은 4개의 바다를 품고 모든 것은 5개의 호수를 거쳐 그곳으로 돌아온다. 무림의 역사에서 숱한 명문 가문이 존재했고 또한 천하제일가로 불렸던 가문이 어찌 한둘이던가. 허나 역사상 이처럼 빠르고 이처럼 완벽하게 중원에서 최고의 명가로 등장한 가문은 오직 한 곳뿐이다. 남창목가. 산서에 오지 목가촌에 시당을 둔 남창목가가 바로 그곳이다. 뿌리 없는 인간이 어디 있으랴. 남창목가의 시조는 신산 목일랑이다. 목일랑부터 시작해 6대 장주 목철군에 이르기까지 불과 200년 남짓의 역사를 지닌 남창목가를 중원 최고의 가문으로 꼽는데 주저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사실 그 시작은 참으로 보잘것이 없었다. 신산으로 불리는 시조 목일랑은 본래 산기라는 별로 달갑지 않은 별명을 지닌 산서성 오지, 평범한 화전민의 8명 자식 중에 첫째였다. 어려서부터 가난과 궁핍을 숙명처럼 타고났으며 19살이 됐을 때 돌림병이 돌아 부모와 함께 동생 5을 잃고 박색인 여동생 2만 유일한 유산으로 넘겨받은 희망이란 눈곱 반만큼도 없는 기막힌 인생이었다. 하지만 어쩌랴. 살아 숨쉬는 한 줄임배를 채워야 하는 것이 또한 운명인 것을. 화전을 일군다는 것은 늘 배가 고팠다. 그나마 남은 여동생 중에 하나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을 때 목일랑은 슬픔보다 식량을 축낼 입이 하나 줄었다는 걸 내심 다행스럽게 여길 정도였다. 그래도 배고픔은 여전했다. 목일랑은 화전을 일구어서는 희망이 없다고 판단했다. 해서 약초를 캐는 무리를 따라 더욱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우연치 않게 잡은 은여우 한 마리가 그의 직업을 약초 채집꾼에서 사냥꾼으로 바꾸게 했다. 왜냐고? 은여우 가죽 한 장이 은자 성냥으로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액수였지만 목일랑 남매에게는 두어 달은 좋게 끼니 걱정을 하지 않을 정도의 액수였으니까. 어느 날 대낮에도 밤처럼 어둡고 습하며 귀신이 출몰한다는 천은님으로 목일랑이 들어선 것은 목창을 가슴에 깊숙이 찔러 넣은 곰을 뒤쫓아서였다. 약초꾼이며 사냥꾼들조차 저주받은 곳이라 두려워하는 그곳을. 곰은 음습한 천은님의 한 고목에 기대어 마지막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가죽만 해도 은자 10량에 웅담은 그 몇 배를 받을 거란 기대에 목일랑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사냥꾼으로 입문한 이래 실로 처음으로 맞이하는 커다란 수확이었다. 그 일은 목일랑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의기양양하게 돌아온 목일랑은 곰가죽과 웅담을 지닌 채 산을 내려왔다. 산을 내려와서 20여리를 더 가면 당촌이란 마을이 나왔고 그곳은 약초꾼이나 사냥꾼을 기다리는 중간 상인들의 상점이 여럿 있었다. 한 상점에서 예상했던 액수로 가죽과 웅담을 처리한 목일랑은 작은 주점에서 한 잔술로 목을 축이며 뜻밖의 소리를 들었다. 대도시로 나가면 곰가죽은 황금 반냥은 너끈하게 받으며 질 좋은 웅담은 없어서 팔지 못할 지경이며 최소한 황금 단량은 넘는 고가로 거래된다는 것이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 자신의 손에 쥐어진 것은 너무도 초라해 보였다. 저주가 서리고 귀기가 감돈다는 금역. 천은님은 목일랑에게는 오히려 보물창고와 같았다. 다른 곳과 달리 그곳에서는 숱한 짐승들이 있었고 어렵지 않게 사냥을 할 수 있었다. 해서 목일랑은 열심히 사냥했고
열심히 은자를 모았다. 그 은자로 산중을 돌아다니며 동료 사냥꾼과 약초꾼의 물건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똑같은 가격에 산을 내려갈 필요가 없었던 동료들은 그런 모길랑을 환영했고, 나중에는 직접 모길랑의 움막까지 포획물을 가져오기도 했다. 당연히 많은 포획물을 확보한 모길랑은 마을의 중간 상인과 담판을 지어 가격을 올려 이득을 보았고, 목나나는 그런 오빠를 도와 장사일을 거들었다. 모길랑은 그곳에서 최고의 사냥꾼인 낙가위에게 목나나를 시집보냈다. 낙가위는 대여섯 명의 무리를 거느린 대호 전문 사냥꾼이었는데 모길랑의 계산은 딱 맞아떨어졌다. 낙가위의 포획물을 독점했고 호피와 웅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면서 아예 마을에다 상점을 차렸다. 다른 중간상과 달리 후한 가격에 사냥감과 약초를 사들였고, 불과 5년 만에 경쟁하던 중간상들을 따돌리고 독보적인 존재가 됐다. 그렇게 모길랑의 재산은 점점 불어났다. 그 재산으로 모길랑은 미친 듯이 주변의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산서의 험지는 그야말로 땅값이랄 것도 없는 똥값이라 순식간에 화전민 마을을 정점으로 수백만 평을 소유했다. 농사도 지을 수 없는 험한 산과 땅을 사들인 이유는 누구도 천은님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며 오직 자신만이 독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한 번 터진 운은 더욱 큰 대운으로 이어지는 법이든가. 천은님의 인접한 둔산, 불과 황금 단량으로 사들인 그 척박한 산 중에서 모길랑은 지면까지 솟아오른 금맥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 금맥을 따라 엎드린 채 기어 들어가야 하는 작은 여우굴로 들어갔을 때 모길랑은 그만 숨이 멎는 느낌이었다. 얼마쯤 기어 들어간 굴 속은 제법 널찍한 동굴이 형성되어 있었고, 동굴 벽면은 온통 금칠이라도 한 것처럼 금맥이 사방으로 뻗어 있었다. 지금도 금을 캐고 있는 목과 금광이 바로 그것이었다. 부라는 것이 명예를 주지는 않는다. 부라는 것이 또한 혈통과 전통을 주지도 않는다. 단지 부일 뿐이었다. 모길랑의 7 아들 중에서 장자인 목인궁은 늘 그 점이 불만이었다. 모길랑은 20여 년 만에 산서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부자가 되었지만 화전민 출신의 뿌리조차 불투명한 천박한 가문이란 것이 늘 꼬리표처럼 달려 있었다. 먹고 사는 것도 좋지만 인간의 삶에서 부와 달리 금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목인궁은 일찍이 깨달았다. 그는 부친 모길랑을 설득해 남창으로 독립해 나갔으며 그곳에서 막대한 재력을 이용해 소금 무역을 하면서 목가의 부를 한층 더 일으켰다. 하지만 그는 부가 커질수록 명예에 대한 갈증이 더 심해졌다. 그러던 차에 목인궁에게 기회가 왔다. 3년 연속으로 극심한 가뭄이 들어 대륙 전체가 피폐해지고 돌림병까지 돌아 죽어가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지경에 빠졌다. 기근과 전염병은 황궁의 존엄까지 흔들리게 할 정도로 심각했다. 목인궁은 아낌없이 재물을 풀어 빈민을 구제했고 무역선을 이용해 외국에서 의료품까지 들여와 병자를 돌보았다. 상당한 재산을 축내는 일이었지만 목가가 쌓은 재물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 그 일로 남창 목가는 단숨에 남창의 명문 가문으로 추앙됐고 황궁에선 사람을 보내 남창의가라는 황금 현판을 하사하기에 이르렀다. 목인궁은 석양에 번쩍이는 장원의 현판을 올려보면서 세상 무엇보다도 뿌듯했다. 자신이 원하던 명예를 드디어 손에 쥔 것이었다. 하지만 그토록 원하던 부와 명예를 쥐었지만 남창목가가 완성된 것은 아니었다. 힘이 없었다. 남창으로 이르는 수로는 늘 해적들이 출몰했고 그들은 의도적으로 목가의 무역선을 노렸다.
물론 해적 따위를 상대할 힘이란 것은 재물을 주고 무사들을 고용해서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중원 4대 명문으로 꼽히는 가문은 제각기 부와 명예, 거기에 덧붙여서 가문의 무공으로 세상을 풍미하고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부와 명예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또한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목인궁은 깨달았다. 그 갈증은 목인궁이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계속됐다. 남창목가의 3대 가주인 목남군은 목인궁의 12명 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의 죽음을 지켜보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장자에게만 전해지는 마지막 유언을 듣기 위해서였다. 고귀한 피를 만들어라. 세상에 존재하는 명가와 혼인을 통해 목가의 위상을 높이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비한 영약을 구해 목가의 피를 고귀하게 만들어라. 더불어 실전된 고대 무예를 찾아 내 목가만의 무공 또한 이루도록 해라. 3대에 이르러 목가의 사업은 소금과 차의 무역은 물론이고 목금 전장을 만들어 중원대륙 곳곳에 100여 곳에 이르는 분점을 냈고 목가 표국은 목남군의 대에 이르러 중원 제1의 표국으로 깊숙이 뿌리를 내리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목남군은 수십 개의 사업체를 동생들에게 적절히 배분하여 운영하게 했으며 자신은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하며 부친의 유언을 이루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했다. 일명 피를 갈아서 더욱 고귀하게 만드는 부친의 유언대로 혼맥을 이용하는 방법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 즈음에는 목가의 반개 혈통이 수백에 이르렀기에 혼맥을 만드는 것도 실로 대단한 작업이었다. 전담 매파를 고용해 천하각지에 있는 명문 가문의 자재들을 파악했고 목가의 입맛에 맞는 상대가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혼례를 맺도록 했다. 이는 목가의 피를 고귀하게 만드는 이점과 함께 천하의 명문 가문과 끈이 닿으면서 목가의 위상도 한층 높이는 일이었다. 실제로 목남군은 사업에는 큰 관심이 없었지만 혼맥을 만드는 것은 완벽하게 해내었다. 하지만 목가를 진정한 무가로 탈바꿈시킨 것은 그의 장자인 4대 장주 목담천이었다. 목남군의 셋째 부인이자 목담천의 모친인 모용하는 중원의 4대 가문 중에서도 제4의 가문으로 일컬어지는 모용가문의 딸이었다. 사실 모용가문은 제남제사를 숱하게 배출하기는 했으나 4대 가문 중에 가장 비세였다. 목가의 부와 명예를 등지고 모용가문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정실이 아닌 세 번째 부인으로 목남군과 혼례를 올렸지만 첫째와 둘째 부인에게서 아들이 생산되지 않아 목담천을 낳으면서 사실상 정실이 된 여인이었다. 그녀는 천기를 읽으며 풍수지리와 수리에도 뛰어났으며 무엇보다도 모용 가문의 무공인 천화신공을 바탕으로 천화건법을 가장 완벽하게 완성했다고 전해지는 무림의 여걸이기도 했다. 물론 생김새는 뛰어난 미녀랄 수는 전혀 없는 약간의 박색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의 두뇌와 무공은 남창목가에게 사실상 매우 중요한 지표를 세우는 계기가 됐다. 천하에 산재한 남창목가의 사업체와 모용 가문의 제사를 이용해 실전된 무공과 영약을 찾게 했으며 목가의 의고와 서고를 처음 만든 것도 그녀였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흐르자 목가의 의고에는 진귀한 영약들이 쌓였으며 서고에는 실전된 것으로 알려졌던 숱한 무공서적이 쌓이기 시작했다. 그 즈음에 이르러 모용하는 두 가지의 계획을 실천에 옮겼다. 그녀의 아우인 모용석으로 하여금 실전된 무공서를 내외공으로 분류하게 하고 온갖 병기에 대한 무공을 새로 창안하게 했다. 사실 새로운 무공을 창안한다는 것은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가히 불가능에 가까운 그 작업을 해낸 이면에는
모용하와 모용석의 비상한 두뇌는 물론이고 모용 가문의 능력이 더해졌기 때문이었다. 또한 천하의 명의를 목가로 초대하여 영학을 연구하게 했으며 그 결과 태중의 태아 상태에서도 임독 양맥이 타동되며 벌모세수를 거쳐 탈태 환골에 이르러 후손을 볼 수 있게 했다. 모든 연구는 철저히 분업화시켰으며 모든 것을 종합하는 것은 오직 모용아 한 사람뿐이었다. 해서 지금도 전해지는 이 기이한 태중의 탈태 환골의 비법은 오직 목가의 안사람에게만 전해지는 비법이기도 했다. 그때부터 목가의 무공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게 됐다. 모용 가문의 천재적인 두뇌로 만들어 놓은 이론상의 무공을 태어나면서부터 완벽한 무고를 만든 체질로 연상하면서 목가의 무공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무공에 접근해 가기 시작했다. 부와 명예, 혈통과 무공까지 완벽해진 남창목가는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목담천에 이어 5대 장주인 목시무에 이르면서 직계 혈통의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다. 목시무는 아들 셋에 딸 7이라는 적지 않은 자손을 두었지만 장자이며 현 가주인 목철군에게는 오직 일남 일녀만이 생산되었다. 목철군은 3처 7첩을 두고 자손 생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끝내 더 이상의 자손은 생산되지 않았다. 그나마 목가의 수녀를 이어받은 목철군의 아들 목무영은 27의 나이로 의문의 죽음을 당했으며 사천당가와 정략적인 혼례로 생산한 자손은 딸 하나가 유일했다. 목철군의 대를 이을 목무영은 죽었고 그 뒤를 이을 수녀의 적통이 없다는 것이 남창목가의 고민이었다. 1화 영리 팅! 손끝으로 튕긴 검의 울림이 둔탁하게 느껴졌다. 검은 목철군의 또 다른 분신이었다. 78세의 나이. 12에 처음 검을 잡았고 조모 모용아의 천화검법을 통해 검을 처음 만난 지 꼭 66년의 세월. 그때부터 하루의 시작은 검과 함께 마음을 교통하는 일로 시작했다. 마른 헝겊으로 시린 검신을 닦아내면서 마음을 교류하고 손끝으로 검신을 튕겨 검과 소통하는 이 독특한 행사는 그에겐 일종의 의식이었다. 특히 남창목가의 소가주로 인정받으면서 50년을 넘게 자신과 함께한 애검 복명과 함께한 이 의식은 단 하루도 걸러본 기억이 없었다. 검명을 들으면 귀가 맑아졌고 정신은 투명해졌다. 하지만 오늘의 검명은 무언가 모르게 둔탁했다. 아주 미세하긴 했지만 늘 듣던 그런 검명이 아니었다. 불길했다. 어째서 이런 느낌인가? 너른 침실의 한 곳에 놓인 탁자에 앉아 목철군은 복명검을 응시했다. 투명한 검신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오늘따라 생소할 정도로 늙어 보였다.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 늙음이란 것도 전혀 의식해보지 않았던 목철군이었다. 자신의 모습은 단순히 늙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막처럼 건조해 보였다. 그것도 애검 복명이 투명한 검신으로 보여주는. 은근히 불쾌해지는 기분에 목철군은 복명검을 검집이 번듯하게 놓여있는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검은 영혼을 담으면 검은 의지를 배반하는 일이 없었다. 그런 검에게서 이질감을 느낀 것은 실로 처음이었다. 목철군은 창가로 다가갔다. 월동형의 창문을 열자 새벽의 찬바람이 온몸으로 부딪혀왔다. 멀리 동천은 어느덧 여린 묵빛이다. 흐린 어둠은 점차 남색에 가까워지면서 이내 여명이 되어 사위를 덮어올 것이다. 잠에서 깨어나 검을 닦으면서 그 맑은 소리에 귀가 투명해지면 그 다음 수순은
새벽의 대기를 내부로 깊숙이 호흡하는 일이었다. 흡사 영혼이 정화되는 그런 신선함이 온몸으로 퍼져가는 순간 매일 새로운 생명을 얻는 착각마저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이 역시 목철군에겐 오랜 습관과 같은 것이었다. 목철군은 심호흡을 했다. 그때다. 덜컥 목철군의 뒤통수에서 불쾌한 전율이 일어났다. 그것은 빠르게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 엉덩이에서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허벅지를 타고 발바닥 용천열까지 흘러갔다. 아주 순간적인 일이었다. 귀에서 지독한 이명이 울렸고 육신은 마른 고목처럼 굳어졌다. 처음 느껴보는 섬뜩함이 온몸을 휘감아버렸다. 목철군은 자신도 모르게 휘청하면서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창턱을 잡고 애써 몸의 균형을 잡았다. 더 이상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입을 열어 혀를 움직일 수도 없었다. 완벽한 정지였다. 의식만 명료한 채 육신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발바닥이 간질거리면서 굳어졌던 육신이 점차 풀리기 시작했다. 발바닥에서 시작된 풀림은 종아리와 허벅지를 타고 허리를 지나 등을 거치더니 백회에 이르러 흔적도 없이 소멸됐다. 언제 그런 느낌이 있었느냐 싶게 육신은 쾌적함을 다시 찾았다. 천천히 자세를 바로 하고 가볍게 몸을 움직여 보아도 전혀 다른 점은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목철군의 눈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무엇인가 자신의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은 분명했다. 그 변화를 감지한 것은 자신보다 검이 먼저였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서로의 영혼을 교류한 검은 그 변화를 둔탁한 검명으로 경고한 것이었다. 목철군은 조심스럽게 숨을 들이켰다. 폐부까지 깊숙이 들이킨 숨을 아주 천천히 뱉어낸 후에 목철군의 마른 입술이 벌어졌다. 여백. 그 음성의 여운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목철군의 등 뒤에서 한 인물이 나타났다. 나타나면서부터 한쪽 무릎을 꿇고 있는 자세였는데 마치 오래전부터 그렇게 존재했던 것처럼 생각될 정도였다. 중년의 나이에 흐린 남색의 장삼을 걸친 그는 검 한 자루를 품고 시선은 목철군을 향하고 있었고 그 눈에 담긴 것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진정한 경외심이었다. 의령각으로 가야겠다. 종리오 어른께선 아직 단잠에 취해 계실 겁니다만 일각 후 만나보겠다. 존! 나타날 때보다 더욱 빠르게 중년인 옆백의 모습은 사라졌다. 마치 한 줄기 연기가 바람에 흩어져 버린 것처럼. 목철군의 시선은 여전히 창밖의 동천을 향하고 있었다. 여린 묵빛이 사라진 그곳은 창백한 여명이 일렁이고 있었다. 하지만 목철군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남창목가의 의령각 각주이며 의선 종리우는 깡마른 손으로 목철군을 진맥한 끝에 낮은 침음성을 흘려냈다. 서리꽃이 피어난 것 같은 흰 눈썹은 귀밑까지 늘어질 정도라 장미의선이라고도 불리는 그는 꽤나 낙천적인 성격이었다. 여간에선 안면의 잔잔한 미소가 떠나질 않았고 여간에선 어두운 표정을 볼 수 없는 인물이었다. 나이는 목철군보다 한 살 위였고 15세 의령각의 의동으로 들어와 남창목가의 식솔이 된 인물이었다. 타고난 의제이기도 했지만 목철군과는 어린 시절의 동무로 남다른 추억을 나누는 사이이기도 했다. 목철군이 사석에서 유일하게 친구로 대한 인물이 바로 종리후였다. 가주, 잠시 그림자를 치워주시겠소이까? 심각한가?
종리우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이는 천하제일가의 가주에 관한 일이외다. 가능하면 듣는 귀가 없는 것이 좋겠소이다. 들었느냐, 여백? 준! 오른쪽 천정의 어둠 속에서 여백의 음성이 잠깐 들려왔다. 목철군의 표정은 살짝 굳어 있었고 종리우는 여전히 그윽한 미소로 응시했다. 한 호흡 정도의 틈을 두고 목철군이 물었다. 무엇인가? 영맥이 왜다. 영맥? 기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돌연히 역행하는 것이라 이해하면 되실 것이 왜다. 세상의 이치란 자연스러움이다. 순행의 흐름이 역행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이런 병증이 있다는 것도 목철군은 언뜻 이해할 수 없었다. 이봐, 늙은 친구. 조사는 오히려 차분해지는 표정으로 종리우를 향해 말을 이었다. 자네는 평생 의와 함께해온 사람이네. 또한 당금 천하에 존재하는 어떤 신의와 비교해도 결코 자네를 밑에 내려놓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 노브라네. 그런 자네가 어찌 상식 밖의 진단을 내놓는 것인지 모르겠군. 상식 밖의 방법은 오히려 가주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겠소. 종리후의 말에 목철군의 표정이 깊숙이 찌푸려졌다. 누구보다 친한 친구였지만 종리후는 목철군의 탄생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인물이기도 했다. 그것은 그가 의의 길을 택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모용화가 만들어낸 목가순혈의 위대한 탄생. 즉, 태중의 임독양맥이 타동되고 벌모세수가 되며 탈퇴황골 과정을 태어나는 그 첫 번째 수혜자가 바로 목철군이었다. 목철군은 현 천하제일가인 남창목가의 가주이면서 당당한 무림의 검제로 인정받고 있었다. 한 자루의 검에 인생을 걸어왔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곳이 무림인가. 천년검가로 불리는 남궁세가는 대대로 검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명문이었다. 하지만 목철군이란 존재는 수백 년 이래 검의 명가로 불리던 남궁세가의 위상을 넘어선 것이었다. 천하제일 가주이며 천하제일인이라는 등식이 바로 목철군에게 완성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자네의 진맥이 확실하다면 치유의 방법은 없소. 인간의 몸이란 참으로 신비하오. 병증은 갑자기 닥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든 그 징후를 보이는 법이라오. 또한 영맥은 병이 아니라 삼라만상의 이치를 거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 알 수 있어. 방법이 없다. 허나 당장 죽음에 이르는 것도 아니외다. 종리우는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그 깊숙한 동공에는 진정한 안타까움이 일렁이고 있었다. 얼마나 더 살겠나?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신다면 10년, 어쩌면 그보다 더 짧을 수도 있소이다.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 그렇소. 가주의 영맥을 공표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그것을 지연시킨다면 배의 수명은 가능할 것이외다. 그 방법에는 가주께서 더 이상 남창목가의 경영을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르오. 목철군의 표정이 굳어졌다. 뇌후열을 자극하여 됐네. 숨결만 남은 채 살아있는 시신으로 몇십 년을 보낸들 무슨 소용인가? 목철군은 고개를 들어 빈 공간을 응시했다. 짧은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감돌았다.
아주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마치 영원 같은 시간이었다. 앞으로 10년이라. 내 나이로 치면 결코 짧은 수명도 아니지 않은가. 종리우가 빠르게 입을 열었다. 노부가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소 하면 그럴 필요는 없네. 목철군의 두 눈이 차갑게 변했다. 그 방법은 노부 스스로 찾아보겠네. 천하제일가의 가주가 영맥이란 것이 결코 세상에 알려져선 안 되는 법이니까. 걱정 마시오, 가주. 이 늙은이의 입은 무겁다오. 알고 있네. 그래서 미안하다네. 늙은 친구. 종리우는 애매한 표정으로 목철군을 보았다. 무슨... 종리우의 말은 채 이어지지 못했다. 그의 목을 꿰뚫은 검신이 한 뼘 넘게 앞으로 나와 있었다. 그의 뒤에는 언제 나타났는지 중년인 엽백이 검을 찌른 자세였다. 종리우는 불신에 찬 표정으로 목철군을 보았다. 입술을 지그시 깨문 목철군의 두 눈은 붉게 충혈된 채 치밀어 오르는 그 어떤 감정을 인내하고 있었다. 그토록 처절한 표정은 처음이었다. 그 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 수 있었다. 종리우는 웃었다. 그리고 기꺼이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다. 자네의 미안함은 진심임을 알겠네, 친구. 그리고 자네가 진정 천하제일가의 가주라는 것도. 엽백이 검을 뽑자 종리우의 노구는 힘없이 풀썩 허물어졌다. 조사가 엽백을 보며 말했다. 아들이 몇 살이더냐? 13입니다. 그 아이는 내가 맡아주마. 엽백의 두 눈이 작은 파랑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것은 실로 순간의 일이었고 언제 그랬냐 싶게 그의 표정은 정제된 물처럼 고요해졌다. 마치 평생은 자신의 감정을 담아본 적이 없는 얼굴처럼. 너에게도 가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진리입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동안 모신 것을 엽백의 영광으로 가슴에 담겠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엽백은 자신의 검을 돌려잡으며 왼쪽 가슴을 향해 주저없이 찔러갔다. 후. 손잡이가 가슴에 닿도록 찔러 넣은 엽백은 여전히 무표정하게 한쪽 무릎을 꿇었다. 이어 정중하게 폭언을 취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그대로 굳어버린 듯 엽백은 더 이상 움직임이 없었다. 죽음이었다. 죽는 순간까지 엽백은 목철군의 그림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한 것이었다. 목철군은 그런 엽백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자욱한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그런 시선이었다. 목철군은 엽백을 응시한 채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10년이라.